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유럽은 밥그릇을 잃었습니다. 식탁에서 쌀이 사라졌고 아이들은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작된 식량 위기가 전 세계를 집어삼켰을 때, 모두가 무너질 때 단 하나의 나라는 끄떡 없었습니다. 밥이 무기라고요? 정말 그 나라만 괜찮았다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틸다 호프만입니다. 64년의 세월이 제 얼굴에 그린 주름은 독일 브란덴부르크 농장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죠. 은퇴한 농업경제학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지금 저는 UN 식량안보 자문단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2025년의 유럽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필리핀에서 시작된 쌀 위기가 도미노처럼 대륙을 덮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뉴스였죠. 필리핀 쌀 생산량 급감으로 비상사태 선포. 그저 지구 반대편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미노는 빠르게 쓰러졌어요. 마틸다,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야. 유럽의 식탁이 위험해. 콜레르트 국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유럽은 식량 인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졌어요. 슈퍼마켓 선반은 하나둘 비워졌고 사람들의 불안은 곧 분노로 변했죠. 베를린 거리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했던가? 라는 풍자 문구를 든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배고픔 앞에서 무너지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보고서가 내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한국 식량 위기에도 안정적 식량 공급 유지.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전 세계적 위기를 비켜갔을까요? 궁금증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마틸다, 당신이 가야 해. 콜레르트의 한국으로 가라는 지시는 명령이라기보다 간절한 부탁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해. 그곳에서 뭔가를 배워와야 한다고. 비행기 안, 노트북 화면에 띄운 한국의 농업 데이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좁은 국토, 제한된 경작지, 그런데도 자급률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수치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통계 이상의 것.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곳이 다른 세계라는 걸 직감했어요. 공항 로비의 대형 화면에선 실시간 농산물 가격 동향이 흘러나왔죠. 사람들은 그저 무심하게 지나갔지만 제게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첫 미팅은 농림축산식품부 김태윤 차관과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호프만 박사님, 식량은 우리에게 국방과 같습니다. 쌀 한 톨이 총알보다 강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했죠. 김 차관의 설명은 논리적이면서도 철학적이었어요. 한국 전쟁을 겪으며 우린 배웠습니다. 식량 없이는 어떤 독립도 자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차분한 목소리 뒤에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도시농업 공간이 보였어요. 옥상 정원, 수직 농장. 도시와 농업의 경계가 모호해진 풍경이었죠. 쌀은 한국에겐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어요. 문화였고 역사였고 그리고 제 말에 김 차관이 미소를 지으며 이어받았습니다. 무기였죠. 식량이 곧 국방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택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귀에 들어왔어요. 유럽의 식량 폭동 소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온한 서울의 밤거리와 너무나 대비되는 이야기였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온 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생존을 위한 여정이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첫 보고서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푸른 벼의 나라에서 위기 속 안정의 비밀.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분명했어요.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비밀은 아마도 초록빛 벼가 속삭이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충청남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중부, 농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이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논들이 모자이크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농장과는 규모가 다르죠? 운전을 맡은 이선우 연구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의 농지는 좁지만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당연히 궁금했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어떻게 이런 식량 안정성을 확보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왔으니까요. 첫 목적지는 스마트팜 센터였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 같았지만 문을 열자 미래가 펼쳐졌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데이터 차트, 그리고 중앙에는 드론 정비소가 있었죠. 오늘은 파종일입니다. 박지훈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호프만 박사님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드론 파종을 직접 조종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그의 안내로 드론 조종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알고 보니 실제 조종은 AI가 담당하고 제가 할 일은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흥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버튼을 누르자 작은 드론 군단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마치 벌떼처럼 정확한 패턴으로 논 위를 날아다니며 씨앗을 뿌렸죠. 제 손끝에서 미래의 수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확도는 99.8%예요.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죠. 박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음으로 우리는 논으로 향했습니다. 논둑에 설치된 작은 기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스마트 수분 센서예요.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최적의 물 공급량을 결정하죠. 이 센서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가 아니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 거였죠. AI가 판단했나 봐요. 지금이 물줄 시간이라고. 이 연구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노인 농부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하늘을 보시나요? 물은 AI가 알아서 주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노인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기운을 봐야지.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의 뜻은 모르거든.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의 기술은 농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이었어요. 기술과 전통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이 기술, 누구를 위해 작동하나요? 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박 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농부를 위해서죠. 기술의 주인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효율만을 위한 기술이 아닌 농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논두렁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라한 어린 벼들이 물에 비친 하늘을 담고 있었어요. 그 푸른 생명력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곳에선 농민이 AI와 친구였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박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기술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찾았죠. 기술이 농부의 경험을 존중하고 농부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농부들은 태블릿으로 그날의 데이터를 확인하며 내일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디지털 격차 없이 모두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모여요. 데이터는 공유되어야 가치가 있으니까요. 이 연구관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의 농업혁신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접근이었죠. 기술과 전통의 공존, 데이터의 민주화, 그리고 무엇보다 농부를 중심에 둔 철학. 창밖으로 보이는 논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드론이 날아다니던 하늘에는 이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농업의 미래는 첨단 기술만이 아닌 이렇게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도구의 조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곳에선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지 않았다. 증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문화로 진화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충남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보령시 외곽의 한 농가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은 평화로웠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죠. 젊은이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농촌 고령화율은 43%를 넘어섰어요. 안내를 맡은 김민석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실 분은 그 통계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깔끔하게 정리된 농가였습니다. 현관 앞에는 78세의 정옥순 여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엔 따스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젊음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멀리서 왔는데 차라도 한잔하세요. 정 여사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었고 그 옆에는 태블릿 몇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농가라기보다 작은 관제센터 같았죠. 할머니, 오늘 논작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정 여사는 태블릿을 집어들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3번 구역 수위 조절하고 5번 구역 비료 주기로 했어. AI가 추천해준 일정이야. 놀랍게도 그녀는 태블릿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각 구역의 상태를 체크하는 모습이 전문가 같았어요. 직접 밖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내가 뭐하러 이런 기계를 다 설치했겠어요? 예전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허리 굽혀 일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확인하고 필요할 때만 나가면 돼요. 정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우리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창고 앞에 있는 작은 트랙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운전석 옆에 보조 손잡이와 발판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건 제가 특별히 개조한 거예요. 할머니의 신체 조건에 맞춰서요. 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정 여사가 제게 물었어요. 한번 타볼래요? 요즘 농사는 이런 거야. 망설임 없이 조수석에 올랐고 정 여사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키가 작은 그녀의 발이 페달에 닿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발판이 있었어요. 시동을 걸자 트랙터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기계 없으면 나도 없지. 요즘 농사는 동반자야.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일을 그만둘 순 없어. 내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야. 이 기계가 내 몸을 대신해주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함께 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트랙터에 장착된 GPS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자동 조향 시스템은 그녀가 힘들이지 않고도 직선으로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사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 정 여사가 고백했습니다. 이런 기계 어떻게 다루나 싶었지. 하지만 아들이 조르고 손자가 가르쳐주니 배울 수밖에. 지금은 오히려 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다니까. 그녀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은 그녀에게 제2의 청춘을 선물했죠. 점심시간, 정 여사는 우리에게 직접 농사지은 쌀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쌀이에요. 내 손으로, 내 기계로 키운 거지. 그녀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 여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된 농사일, 자식들이 도시로 떠난 순간의 외로움, 그리고 스마트 농업으로 다시 찾은 활력까지. 정 여사는 밭에서 은퇴하지 않았어요. 기술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새로운 관점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령화는 분명 도전이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진 않았어요. 기술이 적절히 활용된다면 나이는 경험의 축적일 뿐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발견을 기록했어요. 농업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 향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정 여사에게 자동화된 트랙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독립성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동반자였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녹색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요? 충남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서해안 간척지로 향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간척 사업은 있었지만 김민석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간척지는 특별했어요. 단순한 농지 확장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광활한 농지는 바다였던 자리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평선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정교한 수로와 제방들.
인공의 자연이라고나 할까요? 이곳은 1990년대 완공된 서산 간척지입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최재민 관리소장이 설명했어요. 4만 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이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대형 수문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정교한 기계장치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수문은 30년 넘게 작동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최 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30년이면 꽤 오래됐네요. 새 것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 시설은 100년을 바라보고 만든 거예요. 우리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안정성에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수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물은 중력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도 물이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이동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이 수로 시스템이 이번 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이건 제가 꼭 알고 싶었던 부분이었죠. 최 소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올해 초 유럽에서 극심한 가뭄이 있었죠.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수로 덕분에 물 부족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을 저장하고 분배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 완벽했으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작동하는 인프라의 힘이었어요. 점심 후 우리는 간척지에서 농사짓는 김덕중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25년간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이었죠. 처음에는 염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국 최고의 쌀이 나는 곳이 됐죠. 김덕중 씨의 말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수리시설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수로 없었으면 우리는 재난 뉴스 속 숫자였을 겁니다. 가뭄으로 농경지 몇 % 피해라는 뉴스의 일부였겠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수리시설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수로의 상태, 수위, 수질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런 첨단 관제 시스템은 언제부터 사용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수로 자체는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오래된 인프라에 새로운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최 소장의 설명에 감탄했어요. 그것이 한국 농업의 강점이었습니다. 과거의 투자가 현재의 안정을 만들고 거기에 첨단 기술이 더해져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제방 위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논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흐르는 물을 지켜봤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 그것은 한국 농업의 완벽한 은유 같았어요. 표면적으론 조용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강력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시간이 증명한 인프라, 위기를 건너는 달이었다. 제 말에 최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중요시했어요. 당장은 화려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드러나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최 소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올해 초 가뭄 때 유럽에선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는 1%도 손실이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30년 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이 수로를 설계했기 때문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그것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선 문화적 가치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농업 정책은 어땠나요? 우리는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당장의 수확량 증가, 비용 절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발견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약속이었다. 오늘의 안정은 과거의 투자 위에 서 있었고 그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밤늦게 유럽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장기적 식량 안보를 위한 수리시설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콜레르트 국장으로부터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호프만, 당신의 통찰력이 빛납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충남을 떠나 경기도로 향할 예정이었어요.
거기서는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으로 가득 찬 채 눈을 감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앞에서 내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한국농업연구의 심장부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호프만 박사님 환영합니다. 강지영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농진청의 데이터 분석팀 책임자였어요. 오늘은 한국농업의 숨은 강점, 데이터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이었고 그곳에는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지도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 전역에 설치된 농업 센서 네트워크예요. 현재 약 1만 5천 개의 센서가 토양 상태, 기후, 작물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죠. 강 박사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센서가 필요한가요? 한국은 국토가 작은데. 제 질문에 강 박사는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끌어내려면 정밀함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국토의 크기가 아닌 데이터의 밀도로 승부합니다. 강 박사는 키보드를 두드려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3D로 구현된 논이 나타났어요. 마치 디지털 트윈처럼 실제 논의 모든 요소가 가상 공간에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필드입니다. 실제 농경지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로 복제해 시뮬레이션하는 거죠. 어떤 작물을 심을지, 언제 심을지,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상으로 테스트한 후 현실에 적용합니다. 제 눈앞에서 디지털 필드의 작물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씨앗 단계부터 수확까지 몇 분 만에 한 시즌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놀라웠죠. 이건 단순한 생장 모델이 아니에요. 기후변화, 병충해 발생, 심지어 시장 가격 변동까지 고려한 종합 시뮬레이션입니다. 농부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을 일반 농부들도 활용할 수 있나요? 접근성은 어떤가요? 강 박사는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직접 써보세요. 이건 농민용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태블릿을 살펴보니 놀랍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복잡한 데이터가 간단한 그래프와 아이콘으로 시각화되어 있었죠. 심지어 음성 명령도 지원했어요. 저희는 기술의 민주화를 중요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강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위성 데이터 분석실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마치 나사의 관제실 같았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 앞에서 연구원들이 분주히 작업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위성 이미지를 분석해 전국의 작황을 예측합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심지어 석 달 뒤의 수확량까지 예측 가능해요. 강 박사의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이 정보는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모든 농민에게요. 농부의 손안에 있는 GPS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농부는 자신의 농장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죠. 한 연구원이 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현재 위치한 농장의 상태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토양 습도, 영양 상태, 병충해 위험도까지. 그리고 하단에는 추천 작업 내일 오전 비료 공급 필요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우린 국토를 키운 게 아니에요. 설계를 키웠죠. 강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땅을 키운 게 아니라 데이터를 키웠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수원 외곽의 친환경 농장에 도착하자 젊은 농부 이준호 씨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준호 씨는 자랑스럽게 농장을 안내했습니다. 예전에는 경험과 감으로 농사를 지었죠. 하지만 지금은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해요. 물 주는 시기, 비료 양 심지어 수확 시기까지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합니다.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 앱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제 농장 디지털 트윈이에요. 실제 농장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죠. 저는 이 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작은 농장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작은 땅 위에서 거대한 데이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발견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농업은 땅의 크기가 아닌 데이터의 깊이로 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한계를 디지털 확장으로 극복했죠. 작은 국토가 한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이 정밀 농업과 데이터 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했다. 한국은 양적 확장이 아닌 질적 심화의 길을 선택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켰습니다.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려왔어요. 태풍 사비나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내일 저녁 서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라니 제 연구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 농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죠. 호텔 로비에서 오늘의 안내를 맡은 정세훈 연구관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태풍 소식 들으셨죠? 오늘은 예정대로 농림부 재난대응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정 연구관은 태풍 대응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태풍 발생 72시간 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합니다. 지금도 모든 시스템이 가동 중이죠. 농림부에 도착하자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형 상황실로 안내받았어요.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태풍의 예상 경로와 농경지 분포도가 겹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환영합니다. 박지성 팀장입니다. 상황실 책임자가 악수를 청했어요. 마침 좋은 타이밍에 오셨습니다. 지금 태풍 대응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회의 테이블에 앉자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기상청, 농진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담당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부터 태풍 사비나 대응 전략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 팀장의 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태풍의 경로별 피해 예상 지역과 작물별 영향, 심지어 경제적 손실 추정치까지 준비해 두었어요. 마치 태풍이 이미 와서 지나간 것처럼 명확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해안 지역의 벼가 가장 취약합니다. 해당 지역 농민들에게 사전 수확 알림을 발송했고 예비 대피소 25곳을 가동했습니다. 한 담당자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최우선 보호구역입니다. 수확기에 근접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지로 특별관리팀이 배치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모든 지역을 보호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박 팀장이 대답했어요. 식량안보 영향도, 경제적 가치, 복구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한 톨도 놓치지 않는다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이 보고되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농경지 영상, 센서에서 수집된 토양 데이터, 각 지역 농민들의 준비 상황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2만 개의 스마트 수문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습니다. 침수 위험 지역은 배수로가 확보되었고 가뭄 지역은 비상 저수조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점심 후 우리는 현장 점검을 위해 차를 타고 충남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지역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한 논에서는 벌써 농부들이 비상 대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벼를 조기 수확하고 다른 이는 물기를 정비하고 있었어요. 여기 농부들은 태풍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연구관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농민이 이 앱을 사용합니다. 태풍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농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법까지 맞춤형으로 제공되죠. 현장에서 만난 김영호 씨는 트랙터를 운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춰 우리와 대화할 시간을 내주었어요. 이번이 농사짓는 30년 동안 경험한 15번째 태풍입니다. 처음엔 다 운에 맡겼죠. 하지만 지금은 과학적으로 대응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생존은 운이 아닌 준비와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정연구관이 한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위기 관리의 핵심은 예방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입니다.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대처는 시작돼 있었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한국 농업 시스템의 본질이었어요. 내일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예정이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전조였죠. 하지만 한국의 농부들은 이미 그 너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것이었어요. 태풍 사비나가 지나간 지 이틀, 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충남 해안가 농경지는 예상대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복구 속도였습니다. 어제부터 24시간 체제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미 80%가 완료되었죠. 안내를 맡은 이정호 과장의 설명에 깜짝 놀랐어요.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농부들은 물에 잠겼던 벼를 일으켜 세우고 흙으로 뒤덮인 수로를 정비하고 있었죠.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얼굴에 비관이 아닌 담담함이 깃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가요? 제가 현지 농부에게 물었어요. 태풍은 매년 와요.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죠. 우리는 이미 내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이미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와 농림부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박지성 팀장이 종합 현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번 태풍으로 전국 농경지의 약 15%가 영향을 받았지만 실제 작물 손실은 3% 미만입니다. 사전 대응과 신속한 복구 덕분이죠.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 제가 배운 것들을 보고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 농림부 김태윤 차관과 다시 만났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김 차관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2주간 본 것들, 느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기술, 인프라, 사람, 문화가 하나로 얽힌 복합체였죠. 김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우리에게 농업은 산업을 넘어 정체성이었습니다. 역사적 시련 속에서 형성된 생존 방식이었죠. 비행기 안, 창밖으로 한국의 푸른 논이 작아져 갔습니다. 2주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K농업 시스템 보고서 위기에 강한 농업 생태계의 비밀.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기술과 전통의 조화. 둘째, 인프라와 데이터의 결합. 셋째, 위기 대응 시스템의 체계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콜레르트 국장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했어요. 호프만, 이건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니야. 유럽 농업의 미래를 바꿀 로드맵이야.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어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과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유럽농업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넘쳤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계가 아닙니다.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의 농업은 기술을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철학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농업협력 MOU 체결을 결정했어요. 제 연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순간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와 농림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꼼꼼히 읽은 듯 했어요. 마틸다, 당신의 분석이 우리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위기 대응 시스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농기계를 원한 게 아니라 생존 철학을 배운 것입니다. K농업은 농기계가 아니라 생존 공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넓은 농장들이 펼쳐져 있었죠. 한국의 작은 논들과는 규모가 달랐지만 그곳에서 배운 지혜는 분명 이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크기가 아닌 지혜로, 양이 아닌 질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식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내년 봄이면 이곳에도 한국식 농법이 시도될 예정이었어요. 작은 시작이지만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브란덴부르크 외곽, 제 고향 농장에 서서 넓게 펼쳐진 논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밀밭이었던 이곳에 이제는 푸른 벼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이자 지식의 결실이었죠. 할머니, 벼가 춤춰요. 손녀 소피아가 제 손을 잡고 논두렁을 뛰어다녔습니다. 5살 소피아에게 이 초록빛 풍경은 신비로운 세계였겠죠.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 벼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춘단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황금빛 열매를 선물하지. 제 말에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작년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실험적으로 농장 일부의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독일 기후에 맞게 개량된 품종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쌀인가?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쌀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생존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토양과 기후는 벼에게 낯선 환경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데이터 기반 농법과 정밀 관계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드론으로 논을 모니터링하고 AI가 추천하는 대로 물과 비료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농장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 취재를 왔죠. 유럽 최초의 스마트 벼농사라는 제목으로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이 프로젝트가 유럽 농업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물 다양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한국에서 저는 위기를 넘어서는 시스템을 보았어요. 그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을 알고 있었죠. 기자는 제 답변에 만족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진짜 중요한 건 카메라 앞의 말이 아니었어요. 이 논이 상징하는 가치였죠.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소형 콤바인이 논을 가로질렀어요. 올해는 실험적으로 1헥타르에 불과했지만 내년엔 1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수확량이 좋네요. 농장 관리인 한스가 기뻐했습니다. 처음 치고는 대단한 성과예요. 해가 질 무렵 첫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제 집 부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우리 농장에서 수확한 쌀로 처음 밥을 짓는 날이었거든요. 소피아, 이리 와서 할머니 좀 도와줄래? 손녀를 부르자 그녀가 신이 나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쌀을 씻는 거야. 물이 맑아질 때까지. 소피아에게 밥 짓는 법을 가르쳤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요. 할머니, 이 쌀은 어디서 왔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 자랐지. 하지만 그 씨앗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단다. 바다 건너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야. 밥이 다 지어지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가족들 앞에 하얀 밥그릇을 올려놓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흰 쌀밥이었지만 제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희망의 씨앗이죠.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한국의 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의 성공적인 수확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가 이어졌어요. 동료 연구자들, 이웃 농부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농업부에서 보내온 축하 메시지도 공유했죠. 마틸다, 당신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옛 동료 한스의 건배사가 이어졌어요. 1년 전만 해도 누가 이곳에서 벼가 자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대화는 자연스럽게 식량 안보로 이어졌습니다. 작년의 위기는 진정되었지만 그 교훈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우리는 더 탄력적인 농업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내년엔 이웃 농장들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유럽 한국 농업 협력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어? 누군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리적인 기술이 아니었어요. 정신이었죠. 그들에게 농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태도가 가장 배울 점이었어요. 밤늦게 손님들이 돌아간 후 소피아와 함께 남은 밥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릇을 닦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내일도 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이 밥은 우리 식탁에 항상 있을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밥엔 한국이 있었다. 단순한 음식을 넘어 그것은 연대와 배움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에서 유럽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달이었습니다. 내일은 유럽농업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첫 수확의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정치나 경제가 아닌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논에서는 벼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내년에는 더 넓은 들판에 벼꽃이 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닌 한국과 유럽을 잇는 희망의 상징이 될 테죠.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식량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문화이고 관계이며 미래였습니다. 푸른 벼의 나라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한국은 쌀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켜낸 건 단지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이었고 연대였으며 살아남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답을 따라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작은 한 줄의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